네, 자, 우리 오늘 토크 콘서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인천학교 가신 박 선생님. 네,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재수로 합격했습니다. 2년? 네, 4학년 때 학부생 신분으로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올인해서 재수로 합격했습니다. 되게 빨리 합격했네요. 권 선생님은 서울 이번에 합격하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공부하신 지? 시험 응시는 총 3회 했는데 사실 제대로 올인해서 본 경험은 아예 없습니다.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처음 시작했는데 된 거라고요? 첫 해 시험 봤을 때는 논문 병행을 해가지고 그 시험 아, 첫 전날에 해 때 논문 썼어요? 네, 시험 전날에 논문 최종본 제출하고 시험 보러 가서 너무 아쉬운 점수 받고 재수 때는 사실 1학기 기간제 병행해가지고 2학기 때만 올인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1년 기간제 병행하면서 맞아요. 다시 담임과 함께 맞아요, 토요일마다.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일을 계속 끌고 갔었네요? 초수 때는 전공 점수가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2025년 시험을 맞닥뜨리고 이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25년에 시험 좀 어려웠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오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1학기 기간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제가 자존심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1년 같이 기간제 병행하면서 직강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벌면서 그것도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비상업인데 이제 음악대학을 나오셨잖아요. 프로필 사진 보니까 너무 멋진 피아니스트의 모습으로 어땠어요? 이걸 선택하기까지 마음 먹는 게? 사실 교직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제가 음대 가는 것도 사실 실기 전형으로 들어가서 실기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군대도 자연스럽게 피아노병으로 갔다 오고 이제 길이 열리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코로나도 터지고 콩쿨도 많이 열리지도 않고 그런 시기에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희 누나가 교사거든요. 같이 음악 교사인데 너가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람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피아노 연주를 해도 나중에 레슨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거를 칠판으로 한번 옮겨보자 해서 대학원을 교육대학원으로 한번 썼었습니다. 원래 잘 맞나 보다, 가르치는 직업이. 네. 그래서 그럼 과감히 이게 포기가 되던가요? 미련이 남을 수, 왜냐면 교육대학원 간다고 해서 꼭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4학년 1학기 때 교수님한테 연습도 같이 받으면서 한 10시간, 12시간 이상을 연습하고 정말 프로 배틀러라 해야 되나요? 이 콩쿨 여기 다 나가보고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불태워보기. 그래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음악으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둬갔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도 교육대학원 쓰고 연주 하나 쓰고 이렇게 2개 해서 주사에 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에 굴렸을 때 나온 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커리어를 쌓으니까 아쉽잖아요. 네. 아쉬운 거 없었어요? 공부하면서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사실 교육대학원을 갔을 때는 약간의 후회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실기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당에서도 연주하고 그런 협연도 하고 되게 많은 경험들을 이미 쌓았었는데 이거를 다 제로 상태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봉사도 나가고 교생 실습 나갔을 때 제 영상들이 다 결국 이게 무기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음악 선생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동기 유발도 되고 선생님은 왜 피아니스트가 안 되고 왜 교사가 됐어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고 이랬을 때 이게 인생 살면서 결국에는 다 무기가 되는구나. 아이들 제가 밴드부도 지도했었거든요. 그때 밴드부 애들이 경연대회 나갔을 때 어떤 전략들을 제가 이미 콩쿨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그 전략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게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악 활동을 내가 나중에 더 크게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미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인생의 내 플랜 B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냥 하나의 선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더 집중을 한 게 된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면에 우리 선생님은 사범대 나오셨잖아요. 네. 사범대는 다들 들어갈 때부터 4학년 때 다 합격할 줄 알아요. 들어갈 때. 선생님 언제부터 공부를 내가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던 시기가 있어요? 요즘 이제 사범대 선생님들은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4학년 1월 되자마자 학부생 친구들이랑 임용의 뜻이 있는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꾸려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교생 실습도 있고 졸업 연주도 있고 당시에는 솔직히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졸업 연주가 끝나니까 꼬꾸라지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첫 맞닥뜨린 시험이 아까 말씀해주신 25학년도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임용을 맛보고 이렇게 하면 오래 해야겠구나, 장수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떨어지고 일주일 뒤에 바로 노량진으로 올라와서 올인을 준비했어요. 결단이 빨라. 박 선생님은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어떤 순간이었을 때 뭔가 미뤄서 결단을 하지 않고 빨리 결단하고 빨리 실행하고 또 결단하고 빨리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그건 것 같네요. 일단 집중을 하려면 다른 어떤 잡념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해볼 만큼 해보고 놀아볼 만큼 놀아보고 스터디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또 찾아보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럼 4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안 되고 올해 지금 26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년에 저하고 공부를 이제 쭉 하고 거네. 그러면 25년에 저하고 처음에 만났었을 때는 진짜 완전히 제로 베이스네요? 네, 제로 베이스였어요. 난 선생님이 되게 뭘 많이 한 줄 알았어. 질문도 굉장히 저돌적으로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두 분을 이렇게 또 빨리 합격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공 시간이 어땠어요, 작년에? 저는 매달 순공 시간을 7시간은 다 넘겼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순공이 어떤 기준의 순공이에요? 나는 순공 7시간 하면은 정말 머리가 아프던데. 저는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순공 시간으로 포함을 하고 강의를 들은 날은 오히려 9시간씩 했을 때도 있었고 강의를 안 들었을 때는 7시간씩 하고 너무 지치는 날에는 4시간만 하자. 그런데 이제 안 하는 날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시간씩 딱 평균이 맞춰져요. 매일매일 몇 시간 이걸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네.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나는 처음에 강의를 포함을 해가지고 시간을 카운트했다고 하니까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그 때때에 맞춰서. 그러면 선생님은 순공이 얼마나 됐어요? 사실 올해는 기간제 병행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은 진짜 너무 집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순공 시간이 사실 적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쪼개도 저녁을 다 먹은 상태에서 6시에 도서관에 앉아서 집 가는 게 10시 반. 왜냐면 다음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등교를 1교시 시작이 8시 10분인 학교였어가지고 무조건 일찍 갔어야 됐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짠 게 담임이다 보니까 제 교실이 있잖아요. 교실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학생들이 셔틀 때문에 보통 7시 10분에 이미 학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출근은 8시 10분까지지만 그냥 7시까지 학교에 미리 가 있어서 책상 펴놓고 저는 개론서 펴놓고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학급 분위기도 형성이 잘 되었고 제 공부 시간도 채우고 이랬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델을 보였네.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이 모델. 그럼 학교에서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그러면 사실 순공이라고 하는 거가 5시간 정도. 5시간 순공에는 뭐예요? 제가 여태까지 3번의 시험 중에 실패 요인은 전 교육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수가 너무 낮았어가지고 근데 그 교육학의 인강을 저는 무조건 챙겼어야 됐기 때문에 월, 화는 퇴근하고 사실 인강 들으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면 수, 목, 금인데 사실 수요일 날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로 정리하고 토요일 날 직강 와서 토요일 직강 수업은 그냥 무조건 여기서 다 해결된다 하고 일요일은 좀 숨 고르는 시간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직강에서 많은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직강에서 메리트를 이분이 다 하셨던 것 같아. 강의에서는 최대한 이해를 하는 거에 다 털어내고 나머지 시간에서는 부족한 강의를 채운다거나 암기하고 이런 건 언제예요? 전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 틀은 있었고 그 주변부를 좀 외우려고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요일, 금요일이나 중간중간 짬나는 시간에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육과정을 암기를 저 학교 노트북 배경화면에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눈에 바를 수 있도록 세팅하고 출퇴근 시간에 교육학 좀 외우고 이렇게 좀 뭔가 짬나는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오히려 그게 더 집중력 있게 본인 몇 점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시작했을 때 자기의 레벨. 저는 10점 만점에 2점. 작곡가 나오지 않았어요? 작곡과를 나왔는데 이제 임용에서 요구하는 능력과는 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임용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뭔데요?
저는 일단 작곡가 친구들 중에서도 흔하지 않게 엄청난 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화성학 형식론 대입법은 자신이 있었지만 그 외에 정말 글을 쓰면서 해야 되는 필기적인 능력은 현저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학부 시절 때도 굉장히 이제 밑에 성적에서 놀았던. 본인은 본인이 노트 필기나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공부, 어떤 자기만의 강의적인 거를 소화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컨셉을 잡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서브 노트랑 단권화를 만들어서 이제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봤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교재의 장점이 일단 구조화 자체가 돼 있는 교재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나는 공부할 때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남들보다 2배는 더 오래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종음세 자체를 서브 노트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통으로 외우려고. 네.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은 자기만의 뭔가 스타일을 만들죠. 저는 평소에도 좀 욕심이 많아요. 공부할 때도 보니까 그 욕심이 똑같이 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는. 뭔가 하나가 이해 안 가면 이제 그게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거 시간 너무 잡아먹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상반기에 고생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컷을 해요? 그게 사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딴 데로 가는 거거든. 이제 컷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방법이 사실 교수님 카톡이었는데, 제가 한번 그라우트랑 미능기 서양음악사랑 들배랑 3개 다 펼쳐놓고 사진 다 찍고 이게 왜 말이 다 다른가요? 했을 때 네. 교수님이 한글 파일로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거든요. 오. 그때 와, 내가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구나, 커트해야겠다, 딱 주시는 자료만 받아야겠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커트 잘 해주셨던 거예요. 개론서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횡적으로 늘려놓고 거기에서 공통분모, 거기서 차이가 나는 문장들이 어떻게 이제 사실 차이가 나는 문장의 표현법이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빨리 판단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게 하필 딱 서양음악사 과목이었어가지고 서양음악사가 사실 가성비가 없잖아요. 그래요? 공부 양은 진짜 이렇게 많은데 막상 시험에 나오는 게 한두 문항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 주신 자료 개강총회, 기출, 종음세. 그럼 개강총회하고 기출하고 종음세 이렇게 주 교재를 가지고 어때요? 나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시간의 효율성을 제일 줬던 그게 뭐 선생님만의 서브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종셋이 될 수도 있고 개강총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출의 노트화가 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였어요? 저는 사실 개론서 덕후였었거든요. 올해 컨셉은 개론서에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왔을 때 틀리지 말자로 전략이어서 정말 한 줄 한 줄 다 비교하고 심지어 그 문단 위치까지 외울 정도로 깊게 팠었어요. 여기에다가 개강총회라는 그런 강의가 섞여지니까 뭔가 제가 그냥 개론서 읽다가 그냥 지나가는 부분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너무 많이 잘 맞춰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론서를 내 공부를 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문제로 확인을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갔던 거군요. 하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탁 버린 거 있어요? 저는 그 줄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읽는 게 좀 힘들어서 그 개론서를 영역별로 2권씩은 읽자 하다가 음악 교육론도 대표적인 개론서가 3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악 교육의 기초를 읽고 그 2번째 개론서를 폈는데 못 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잡아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국악 하나, 서음사 하나, 음교론 하나 이것만 보고 추천해주자면 3개 중에 들배랑 그 다음에 김영훈 교수님 국악 개론이랑 그 다음에 음악 교육의 기초 이렇게 3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권씩 다 읽었어요? 한 권씩 다 읽고 그래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터디를 좀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밴드에 이제 읽고 영역을 정해서 주마다 그 영역에 맞는 문제를 업로드하는 밴드 스터디였어요. 그럼 하루에 뭐 몇 페이지씩? 챕터 하나씩 잡았어요. 챕터 하나씩. 그래서 문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제 읽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권씩 읽고 나서 좀 많이 얻어갔어요? 네. 오히려 저도 잘 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파괴되고 이제 친구의 문제를 보고도 맞다 이거 거기 있었지.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거는? 저는 개론서는 반드시 1, 2월 때 좀 한 권씩은 떼놓으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노베이스인데도? 그래서 개론서를 읽으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 읽을 때는 꾸역꾸역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봐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음악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1회독 하실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술술술술 꾸역꾸역 읽으시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2회독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는 키워드가 좀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교수님 마인드맵도 다 돌리고 강의도 좀 들었던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회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했어요, 해도? 저는 영역마다 5번은 하고 그러면 그 해독이 이미 상반기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상반기 때부터 해독을 돌린다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독을 돌려요, 근데? 내가 아는 데까지만? 네, 아는 데까지만 돌리고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 읽어서 넘어갔고 어차피 1, 2월 달에 모르는 개념이 있더라도 심화반 들어가면 또 알겠지 하고 그냥 무던하게 털어버렸던 거예요. 무던하게 터는 게 돼요? 여기는 이제 안 되는 스타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합격 수계도 썼지만 저의 약간 공부 모토는 남 신경 쓰지 말자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 친구는 기출 분석 시작했는데 나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친구 이제 교과서 분석 시작했는데 나도 교과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이제 기출 분석하고 저도 교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잘 하고 있던 공부 진도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진짜 기출 분석 해야겠다. 이제는 진짜 교과서 분석해야겠다 하는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그래서 그때 충분히 하면 될 것 같고 남 공부하는 거에 저는 너무 안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검증받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고 매일매일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예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확인받았구나, 네, 스터디에서. 스터디로. 그래서 저는 스터디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을 살려준 스터디였네. 네. 선생님은 근데 개론서 읽다가 보면 이제 막 집요하게 들어가면 공부 이것만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도 없었고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네, 사실 커트는 안 했던 거예요. 진짜 구석구석까지 다 봤고 줄 쳐놓고 막 다 키워드 뽑아놓고 이랬었거든요. 커트는 진짜 그냥 교수님이 준 걸로. 권 선생님은 항상 있잖아. 개론서를 쪼각쪼각 다 잘라가지고 선생님 여기는 이랬고 여기는 이랬고 들매는 이랬고 그라우트는 이래요. 근데 왜요? 이렇게 되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를 그렇게 다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실 포기했던 게 서양음악사였어요. 그래서 서양음악사는 사실 책 두께도 보면 진짜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다 쌓아놓으면 차라리 이거 이렇게 읽을 바에 국악개론 더 꼼꼼하게 읽고 음악, 교육론, 개론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더 읽자 해서 이렇게 개론 들배, 미는기 서양음악사, 그라우트는 딱 한 번 읽고 나머지 키워드 출제를 해서 종합서에 다 옮겨놓고 이거랑 개강총회 회독을 같이 번갈아 돌렸어요. 그래서 서양음악사 개론서를 많이 안 보고 국악과 음악교육론에 더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강총회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올해 이제 또 개강총회 다시 또 찍고 하거든요. 개강총회에서 제일 크게 얻은 부분이 뭐였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고 그걸 사람들이 개강총회가 문제풀이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다들 개강총회로 공부하면 좋대 라고는 하는데 개강총회가 뭔데 문제반이야?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개강총회는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독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개강총회는 일단 교수님 심화반 때 나오는 교재니까 교수님 심화반 강의를 저는 듣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개론서를 읽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개강총회가 많은 개론서들을 좀 집약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개강총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서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그날 들었던 강의 영역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정문서에서 다시 옮겨 적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공부한 거 개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다닐 수 있는 거를 문제를 통해 정리한 거 그리고 문제에서 정리된 거를 종합서 읽다가 이제 정리화한 거. 네, 거의 키워드 중심으로만 적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이번 시험에 가장 도움을 진짜 많이 받은 게 바로 개강총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음악 단어들이 막 튀어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콜레기움 무지쿰이랑 근데 그 문제들이 개강총회 한 페이지 그대로 있었고 거기 뭐 예술가곡 발전 방향 이것도 미리 그대로 있었고 전 풍화 12.15 의례경전 통해 막 이런 것들이 이미 개강총회 강의에서 이미 다뤘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그게 공포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몇 회 돌렸어요? 저는 그래서 회독을 진짜 그냥 종음셋 한 번 끝냈어요. 그럼 개강총회 한 번 다 보고 이게 또 종음셋 또 한 번 회독하고 개강총회 한 번 회독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세트로 갔던 것 같아요. 그거를 심화 때? 네.
그러면요, 뭔가 멘탈이 붕괴했던 때들이 있죠. 선생님들의 그 표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멘탈 붕괴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저는 일단 사실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 올해 기간제 병행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 감히 1학기 기간제 때만 기억으로 1년 기간제를 잡은 거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냥 내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재작년에는 1학기 기간제 했는데 그때 좀 편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담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1년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담임을 하게 됐는데 이게 담임인 것과 비담임인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번아웃이 언제 왔냐면 사실 5월, 6월쯤 왜냐면 그때 한창 이제 저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교과 세특이라고 하죠. 그래서 200명씩 1500바이트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와, 제가 하필 학군지였어가지고 이거 예민한 학교였어요. 아, 너무 번아웃 오고 사실 그때 인강 전환도 몇 번 했었고 그때 다이애나 교수님이 권쌤은 이제 빠지지 말라고 안 빠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제안들이 뭔가 너무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서야 말하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 도피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방학하고 세부 갔습니다. 일주일 그냥 세부 그냥 아, 갔다 진짜 왔어요. 번아웃이 왔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하면 숨통을 못 들 것 같고 2학기 개강이 벌써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번아웃이 왔어도 사실 6, 7월 달 되면은 아, 올해도 안 되겠다 하고 사실 거기서 놔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상이 6월 달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자면 5월 달에 번아웃 오고 7월 달에 세부까지 갈 정도였으면 일단 한 번은 일시정지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일주일 그 세부 여행 가는 게 없었으면 분명히 9월 달에 한 번 무너지고 10월 달에 그냥 아 그래 여기 그냥 내년에도 재계약해서 기간제 병행 또 1년 하면 되겠지 라고 했을 것 텐데 한 번 그렇게 리프레시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되게 큰 용기거든요. 맞아요. 되게 주저하잖아.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하잖아요. 저 그냥 바로 비행기 예약해버리고 그냥 덮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오히려 또 희망이 되는 게 그래 좀만 버티면 돼. 나 진짜 세부 가잖아. 이러면 자연스럽게 8월을 맞이하고 자연스럽게 문풀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가고 좀 정신없이 하다 보면 1차 끝나 있고 이렇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박수님 어땠어요? 언제 한번 와르르 무너진 적 있었어요? 저는 2번이 있었는데 7월 달에 엄청 더웠을 때 더우니까 이게 몸이 힘드니까 정신도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이제 7시간씩 해오다가 그냥 한 2시간, 3시간, 3시간 계속 이렇게 했던 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이 힘들었을 때 한번 넘어졌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알바를 7일 중에 5일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거의 빠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갔었는데 9월 달에 심하게 한번 아팠어가지고 그때도 몸이 아파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멘탈적으로 흔들린 거는 없었고 그냥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랬던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 거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두 분 말을 이렇게 종합하자면 뭐냐면 내가 지금 멘탈이 붕괴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은 빨리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릴렉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쉬고 나면 올라올 거야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 그게 안 돼서 쉬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좀 다시 공부하기까지는 힘들었던 것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일정상 7일 세부를 갔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강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나한테는 벌써 보강이 몇 개고 근데 처리하면서 저는 사실 그게 웃겼어요. 재밌고 그래 이거 내가 놀다 와서 이렇게 벌 받는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던하게 좀 넘겼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기 컨트롤을 하는데 굉장히 최강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역시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돼. 그 군대 언제 갔다 왔었죠? 저는 18년도에 가서 19년도에 그러면 그때가 대학원 졸업 아직 안 했을 네. 때죠? 대학교 3학년 협연 끝내고 4학년 때 휴학하고 바로 갔어요. 그러면 이 임용 기간하고는 안 겹치구나. 선생님은? 저는 대학교 1학년 끝나고 바로 갔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보통 많이 공부를 하던데 선생님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노는 게 좋아가지고. 남들이 너무 배 아프다 그랬어. 노는 거 다 놀고 이렇게 합격을 빨리 해버리고. 근데 그래도 초수의 페인이었기도 하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것보다 놀아야 돼라는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빨리 합격해 진짜. 실전에서요 시간 배분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한 과목을 이렇게 넘기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어땠어요? 본인들은 뭐 매주에 뭐 3개가 다 동시에 돌아갔어요? 아니면 그냥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뭐 혹은 뭐 문풀반 때도 다를 수도 있고 그 시간 배분을 과목에 따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병행이다 보니까 사실 종합제 진도에 맞게 딱 공부하고 손 털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교론과 서양음악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국악은 사실 보진 않았어요. 안 불안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여러 번 돌리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뒤에 있는 저한테 밀어넣고 일단 음교론, 서양음악사 딱 끝내고 나중에 이제 국악 갔을 때는 사실 이게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요거 회독하면서 국악 채우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심화반 공부할 때는 이제 강의 들었던 양까지는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교육학을 2시간을 잡고 각 영역마다 1시간씩만 공부해도 5시간 금방 가잖아요. 뭐 국악 1시간, 음교론 1시간, 서음사 1시간, 화성학만 해도 벌써 6시간인데 시험을 치러 가면 다 따로따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험지 하나에 모든 영역이 나오니까 저는 그냥 1시간씩만 다 보려고 했어요. 1시간 안에 끝낸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집중 있게 이렇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근데 1시간을 재놓고 제가 음교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정해놓은 부분까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가속이 붙으면서 집중이 막 나 이때까지 이거 다 봐야 돼. 그래야 교육과정 외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차라리 타이머를 켜놓고 하면 나중에 막 불안해서 가속이 확 붙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요 지금 1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2차도 하면서 했죠. 네, 전 상반기 때. 상반기 때 쭉 하셨죠. 저는 상반기 때는 안 했어요. 되게 노는 걸 좋아했구나. 그러면 하반기 때만 한 거예요? 저는 7월부터 7월 늦게 시작했어요. 아니 그때는 문풀이고 그러니까 막 되게 쪼들리고 시간도. 네. 7월 달에 뭐 했는데요? 시기? 7월 달에 제가 작년에 초수 시험을 치고 이제 몇 달간 그래도 해놓은 2차가 있어서 그걸 믿고 안 했는데 이제 7월이 되니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불안감이 들어서 민요만 빼고 다 했어요. 민요만 빼고 뭐죠? 청음, 그 다음에 범주범창. 범주범창. 네, 이거는 다 했어요. 2개를 문풀반이 들어갔을 때 네.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그 수험생들 중에서 7월부터 시작. 왜냐면 1학기 졸업을 끝내고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야 해서 방학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케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때.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아프다고 했던 게 7월부터 실기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일어나서 조금 교육학 하다 보면 연습실 가서 1시간 전에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고 레슨 끝나면 또 4시에 평일 알바를 출근을 해야 돼요. 그걸 마치면 제가 영역별로 1시간씩 해야 되는 그 루틴이 있는데 그걸 다 못 해놨으니까 이제 새벽 1시까지 그걸 또 다 하고 그리고 윌비스 출근하고 강의는 또 강의대로 밀려있으니까 강의는 또 다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실력이 확 는 것 같은데 아파서 미리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태스크 단위로 움직였군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 뭐뭐뭐뭐가 있고 그거에다 추가하면은 난 좀 더 늦게 자야 되고 난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를 집착을 안 하게 됐어요. 그냥 늦게 자더라도 이건 다 한다. 약간 이런. 그 아플만 했네. 그래서 근데 아프고 나서 이렇게 놓고 나서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 원래 했던 습관대로. 저는 또 무던한 성향이다 보니까 솔직히 아팠을 때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면은 아픈 게 솔직히 열심히 안 하면 수련포도 안 온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면은 쉬고 다시 하면 되겠다 해서 용산에 좀 놀러 다니고 이태원도 가고 문산도 가고. 돌아와서 바로 다시 다 끊고 다시 원래 루틴 찾아가. 해놓은 게 있으면 루틴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전환을 빨리빨리 하는군요. 두 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전환을 빨리빨리 잘 해내는 거. 그럼 선생님도 상반기 때 했어요? 실기를? 저는 사실 실기를 수업 때 많이 녹여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가창을 교과서에 있는 거 2022 교과서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로 해서 가창 시험도 일부러 그걸로 보고 민요도 일부러 같이 시험 끝나고 애들 보통 영화 보여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우리나라 지역 민요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애들 앞에서 노래 불러보는 경험들이 결국 실기장 가서 덜 떨리더라고요. 어차피 난 이거 진짜 수업 때 했는걸? 수업도 엄청 빡세게 했겠는데요, 그럼? 네. 많이 해봐야겠다.
그게 내 무대고 내 시험 무대 같은 리허설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네, 테니까. 그래서 음악과 생활 그 교과서에 있는 제제곡들은 다 돌렸던 것 같아요. 교과 3권을. 네. 일반 선생님들도 참 힘든 거를.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일병행이면 무조건 직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인강이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직강이면 권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권쌤은 누군지는 아는데 얼굴을 지금 처음 뵀을 겁니다. 네,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일병행 하시거나 내가 좀 장의존이다, 내가 좀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직강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에 너무 창피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저도 알고 보니까 저는 권쌤이라고 이름 불리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안 그래도 이 좁은 음악계에서 다 노출해두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직강 나오셔서 질문 많이 하시고 다 손 털고 그 강의실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2차에 대한 거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차 합격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하고 나서 고생이 이제 시작인 거지. 2차 이야기 좀 풀어줄래요? 우리 2차를 잘 모르잖아요. 2차는 저희가 음악 교과다 보니까 교과적인 특성상 할 게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배분을 하려면 선생님처럼 상반기 때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합격을 하더라도 아프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기는 하시되 수업 실험 면접은 1차 끝나고 하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봤을 때 수업 실험 면접은 완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타성이 계신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좀 즉흥적으로 잘하시고, 또 유창하게 잘하셔서 조건 못 지켜도 고득점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지역별로 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면접이나 수업 실험에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판서 노트를 시간 내에 다 못 써도 20분을 끌어갈 역량이 충분하다 하면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 지도안 쓰는 것도 좀 버벅이고 좀 짜여진 만능 틀을 만들어서 수업 실험에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도안 쓰는 거 따로, 연습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형이었어요? 저는 수업 실험 좀 잘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임기응변도 되게 강하고 쭉 흘러가는 것도 잘 했는데, 근데 나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했던 거가 매일 혼나면서 와요. 그때 정말 본인을 끊임없이 탐구를 해가지고 혼나러 온 사람처럼 준비하고, 오늘 이거 혼나러 오고 내일 또 혼나러 또 올 것처럼 하고 가고, 그 타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밤마다 이렇게 오실 때 이 선생님한테 누군가한테 내 어떤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머리를 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달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의 뇌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 뭔가 평가를 받는 데고, 그래서 사실 마음이 막 편한 상태도 아니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막판에 정말 끝까지 물어서 이렇게 집요하게 가는 거가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거든. 그냥 너무 이쁘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선생님 학교 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게 모든 공부에 다 영향을 줬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때 그 마인드를 우리가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차를 합격을 하고 나서, 물론 1차 합격하기 전에도 수업 실현 스터디를 많이 하시겠지만,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사실 서로 싫은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 대놓고. 그래서 뭐 이런 건 다 좋으신 것 같고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하고 끝이 나니까, 저도 이렇게 시험장 가면 감점 많이 당하겠다라는 본능적인 좀 위험이 들었어요. 남들이 다 칭찬을 해주니까. 네, 정확하게 저는 저의 단점도 모르는 것 같고, 차라리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세게 말을 해주면 이거 고쳐야겠다. 그 세게가 나요. 네. 근데 교수님한테 가니까 정말 완전 신랄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혼난다고 생각을 안 했고 좀 부스트업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20분 끌어갈 힘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내용적인 측면만 꼼꼼하게 하면 진짜 만점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딱 부족한 부분만 좀 받으러 갔던 거예요. 작전을 짜는데 되게 빨라. 그러니까 1년 만에 된 거지. 면접에서 점수를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링 구조가 있었어요. 나 이렇게 했다, 뭐 어떤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겠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제 문제의 컨텐츠들은 다르겠지만은 어떤 틀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설계가 이씨 들어갔죠.
어때요? 면접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면접에서 감사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2차 역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지금 서울 면접을 준비하기 때문에 시책 용어에 너무 혈안되는 선생님들을 많이 봤었어요. 면접 준비하다 보면.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시책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시책은 약간 양념 뿌리듯이 그냥 마지막에 하나 정도 얹고 나머지는 현장형. 나 지금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거를 좀 알려주듯이 먼저 두 갈식으로 던져주는 전략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제가 그때 면접 답변을 했을 때 그 면접관들의 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두 갈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끄덕이다가 현장형 답변했을 때는 더 격하게 끄덕이고 시책은 아 너도 그거 얘기하는구나 약간 이런 좀 재미없어하는 그런 표정을 바로 짓길래 바로 그 면접 다음 질문에선 다 바꿨거든요, 즉석에서. 그래서 그러게 바로 면접 고득점의 비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면접 잘 보셨어요? 저 소수점으로 감점당했어요. 0.5. 진짜? 네. 아 근데 원래 두 분은 말도 잘 하시고 저희 지금 아무 준비 없이 대본도 없고 바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저희한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선생님은 자체출제 지역이시고 저는 이제 인천이라서 평가원 지역이었는데 저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교육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즉답형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물어보고 구상형에서는 그래도 개념적인 것들을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지식이 그래도 좀 탄탄해야 이제 제가 말하다가 생각이 엉켜도 바로바로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워딩들이 몇 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면접 때 답변이 수월하게 나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 동의해요. 진짜 교수학적인 어떤 용어, 교수자가 하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그 현장의 그거와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나와야지 저 사람 진짜 깊이 고민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두 분이 전략을 잘 짜셨네요. 네,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촬영 날짜가 저희 이제 한 번 하면은 1, 2월 반이 끝나거든요. 1, 2월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시험 보고 나서 무기력하게 뭔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한번 겪어보셨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분들한테 어떤 용기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하게 3월에 기간제 병행을 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이 가장 편하실 거고 아마 3월 개강하면은 이거 내가 지금 더 공부를 해도 됐을까? 내가 왜 기간제를 한다 했었을까? 되게 많이 후회도 하실 건데 분명히 저희는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기간제 교사 경험했던 사람들은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업 시련이든 면접이든 실기든 이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브는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일단 1차 기간만 잘 버티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억이 있을 테니 3월, 4월, 5월, 6월 위기 사이클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버티고 내가 내 자신을 놓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놓지 않는 걸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몸이 지쳐가지고 다 놓고 싶은 것처럼 저도 그거 동의하거든요. 내 멘탈이 무너지는 거 이전에 내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멘탈도 같이 무너짐이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걸 부여잡고 나 해야 돼 얼마나 많이 주문을 했겠어요. 혹시 막 울고 그런 적은 없어요? 저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 2차 기간 때 일주일에 한 4번 울었어요. 진짜? 네, 저는 몰랐거든요. 11월만 잘 넘기면 돼 라고 해서 사실 교과세 특도 2학기 거는 미뤄두고 담임생활기록부는 아예 안 썼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너무 울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당장 써줘야 되는 그런 생활기록부 양이 진짜 이마이마한데 저희는 하필 딱 2차 실기 일주일 전에 늦게 방학을 한 학교였어요. 그 전까지 학생 검토도 다 맡기고 마감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일정이었는데 여기서 매일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수업 실연도 매일 연습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서울 실기 커버하기가 너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언제 또 수업 실연을 하면 언제 또 면접 준비를 하냐. 그래서 과감하게 뭐 포기한 과목들도 사실 조금은 있었습니다. 범중엄창 범위에서. 그래서 그런 거 포기하면서도 되게 많이 불안에 떨면서 2차 준비 기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2차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2차가 왜 2차냐? 1차보다 2배로 힘들어서 2차가. 근데 진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1차를 그래도 꽤나 높은 점수로 합격을 8.67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컷 근처에서 점수를 받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지금 2차를 보낸 그 시기를 생각하면 1차 합격의 그 안식은
저희한테 아무런 효과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뒤집힐까봐 더 걱정했고, 이제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컷 플러스 7점도 떨어지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왜 7월에 실기를 시작했을까. 그리고 합격 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실기가 점수가 정말 낮게 나왔기 때문에 미리 정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실기할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 또 그때는 눈물이 나나 봐요. 진짜 너무 울었습니다. 또 아직도 진짜 생각이 나요. 12월 달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사실 문자할 때 되게 잘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면 서서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두 분은 저하고 직장에서 계속 봐왔었고, 인터뷰를 할 때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사실 오늘 두 분 서로 너무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 과정 여정들도 너무 달랐었는데 제가 딱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두 분은 다 합격을 하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 일단 해봐. 해보고 아직 답이 안 나올 때는 이게 지금 떨어졌다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어떤 잡념은 일단은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위기가 지금 계속 왔던 거잖아. 일을 많이 하고 지치고 뭐 몰아쳐서 공부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빨리 나아지려고 하고 빨리 회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부여잡고 갔다는 거가 이 합격자들의 공통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터디를 할 때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헤쳐나갈 때 적극적으로 내가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두 분의 공통점, 그러니까 합격자의 공통점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장 가시게 되면 계획이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 하고 싶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저는 이제 교사들이 그냥 진짜 가르치는 거에서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권태기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성장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길이 또 다른 어떤 교직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라도 생각하는 거가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석사까지 공부한 상황인데 이제 박사 도전을 해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알려주면서 중고등학생과 대학교 학생들을 같이 알려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충북에 있는 중립중학교에서 한번 1학기 기간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훌륭한 국어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원 다녔던 그 시절 그 학교에 야간 강의를 오셨던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학생들 알려주고 밤에는 대학생들 알려주는 그런 너무 멘토 같은 국어교과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게 참 닮고 싶더라고요. 그런 어떤 학업적인 성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그럼 뭔가 연계도 될 것이고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국어교과 선생님이 계속 논문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술지 등재 계속 도전하시고, 사실 저희가 임용이 되면 이제 앞으로 도전할 길이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많이 권태감이 온다고 들었었거든요. 가족이 교사인지라. 그랬을 때 다행히 멘토 같은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이쪽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뭐 다 잘 가르칠 수 있어 하면 약간의 그 자만감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맨날 이 똑같은 내용을 일요일달 같은 경우 특히나 어떻게 다르게 가르쳐 이 똑같은 걸 막 그렇게 하면서 약간 권태감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우리 박 선생님은 알겠지만은 내가 퇴근 거의 못 하잖아요. 퇴근을 못하는 거가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수업 준비는 딱딱딱 이제 루틴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데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 병행을 하다 보면은요 더 큰 게 보이고, 그야말로 권태감을 갖지 못하는 하나의 수단이 내 마음의 바쁨. 이거 더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처럼 진짜 스펙 쌓기용이 아니라 뭔가 연계 애들이 다음에 더 나이가 먹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리스펙도 더 생기게 될 거고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는 공부 계획은 따로 세워놓은 건 없는데
이제 저는 기간제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일단 제가 제일 단기적으로 잡은 목표는 적응을 좀 잘하고 싶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제자 관계도 좀 잘 쌓고 싶고 또 동료 교사 선생님들이랑도 잘 지내고 싶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연애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연애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은 솔로시죠? 지금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계획하신 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요, 선생님들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 전체 1차부터 2차까지 저희 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공부했어 이걸 나누는 것보다도 케이스 스터디 쇼 같은 어떤 케이스 때 어떤 케이스 때 어떤 케이스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진짜 합격을 했던 사람이 말하지만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그 시기라는 거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것들, 다들 합격하기 전까지는 내가 제일 작은 사람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합격하고 합격 안 되는 거하고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매신다는 거가 느낌이 와요. 두 분 다. 그게 진짜 합격자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 아직 떨어진 거 아니면 떨어진 거 아니니까 그냥 계속 붙잡아야 되고, 아직 공부해야 될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붙잡아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은 그걸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많은 사람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내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